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 새로운 식구가 함께해 주셨어요. 네.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KBS의 양아들, 과학과 진한 사랑에 빠지고 싶은 남자,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과장남 김교환입니다. 그냥 편하게 김 과장이라고 불러주시죠. 예, 아유, 김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을 평소에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사실은 뭐 이제 때는 바야흐로 2005년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오. 그때까지는 이제 과학이랑 연애를 아주 많이 했었죠. 뜨겁게 했었는데 잠깐 이제 헤어져 있다가 네. 오랜만에 오늘 재결합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앞으로 과학과 많이 친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C의 공식 브레인이죠. 창현 씨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 과장님이 너무 좋은 닉네임을 준비해 오셔서 네. 저도 네.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해 드리는 남자, 박대리. 어떤가요? 여기는 김 과장, 예. 여기는 박 대리. 그러면 저는 어떻게 CEO가 되는 건가요? 충성 필승. 네. 예, 좋습니다. 네. 두 분의 각오가 대단한 만큼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잠시만요. 야, 잠깐만. 불길한 기운이 저쪽... 잠시만요.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입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역습이요? 사상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기록적인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이미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산림을 태웠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죠.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다 없어지려고요. 이대로 가다간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역습, 지구의 경고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 지구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어찌된 일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김형준입니다. 저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호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을 잘 하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더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력한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휩쓸고 갔죠. 제주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정말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태풍 이전에도요, 올 여름에 정말 날씨가 변화무쌍했어요. 맞습니다. 특히 그 8월 초에 찾아왔던 그 역대급 폭우 다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저는 하늘에서 정말 물폭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와. 아니, 물폭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아시나요? 뭐 엄청 많이 왔죠. 뭐 음계로 따지면 이제 레와 파사이 미친 듯이 왔죠. 예. 김 과장님, 과학 프로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기반이죠. 예, 네. 해보세요. 제가 좀 조사해봤는데 예. 8월 8일 서울에서만 시간당 강우량 130mm, 하루 360mm, 네.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에 역대 최고치의 비가 내려서 안타깝게도 19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잠시 이거 리허설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하시던데. 맞아요. 저기 박 대리님 네. 반칙이에요. 오, 근데 이건 기본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거 좀 몇 번 더 하시면 저 레드 카드 나갑니다. 진짜. 이거 준비해 오신 좀 거예요? 억울합니다. 준비했죠. 항상 갖고 다니는데 좋습니다. 뭐 저도 박 대리님 몰래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뭐 이따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예. 누가 진짜 뺨을 계속 때리는 아파. 아무튼 올 여름부터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 7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어제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저도 어제 먹은 메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우리나라의 7월 초가 엄청 더웠었습니다. 또, 너무 덥죠. 예,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50년 만의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만큼의 더위가 찾아왔었고요. 네. 전 세계 온도를 재봤더니
역대 3위였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또 잠깐 장마가 왔다가 별거 아닌 듯 끝난 듯 싶다가 갑자기 8월 달에 집중호우가 와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동안에 130mm가 쏟아지기도 하고 사실 엄청난 비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비가 어디에 왔었냐면은 서울하고 이렇게 사실 충청도 지역도 그렇게 많이 온 비는 아니었었고요. 대구나 경북이나 이런 지방은 굉장히 더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00km 정도에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거기서도 위에는 집중호우, 밑에는 폭염. 이래서 사실 날씨가 이렇게까지 종잡을 수 없는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이런 이상한 날씨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 폭염이 심했다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유럽에 사실 그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유럽에 2019년에 사실 폭염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이 40도가 넘는 폭염이 어떻게 올 것인가, 얼마나 자주 올 것인가 계산했었는데 2019년 결과로는 그렇게 자주 오진 않을 것이다. 뭐 한 10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정도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빗나갔네요. 했는데 3년 만에 와. 40도 기록을 경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주 찾아오는 기상현상으로는 뭐 폭우, 태풍 요 정도가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뉴스에서 막 들리는 소식 보면은 강수량이 얼마다, 풍속이 얼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저도 사실 뉴스 진행하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정확하게 친절하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요? 뭔데요? 예. 듬직한 뒤태, 손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이 사랑은 누구? 바로 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인사 올립니다. 이 세상에서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과학을 장난 아니게 사랑하는 남자, 과장남 문과생 김교환입니다. 자, 요즘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혼란. 날씨가 왔다 갔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요즘은 봄인지 여름인지 장마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온도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주도는 폭염이라는데 여기는 폭우 내리잖아요 지금. 날씨가 진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데 산도 다 떠나가고 논도 밭도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다 떠나가서. 얼마 전에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이번에 태풍도 너무 걱정입니다. 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집도 차도 잠기고 산도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여름은 잘 지나가나 했는데 태풍이 또 오잖아요. 태풍은 더 무서울 텐데 걱정이에요.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안기는 태풍. 이 태풍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등급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잘 알아두는 게 좋겠죠? 저 김 과장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찾은 저의 첫 출장지,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여기 오면은 태풍에 대해서 좀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해서 찾아오긴 했는데 여기 제대로 찾아온 거 맞죠?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태풍에 대해서는 잘 아시나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저 한자 어문의 자격증 2급 갖고 있어요. 2급. 클태 바람풍. 지금 여기 자막으로 나가잖아요. 큰 바람. 그것도 맞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중심 부분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을 말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숫자만 들어서는 뭔가 느낌이 딱 이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감이 안 오시죠? 예. 직접 한번 체험하고 느껴보시죠. 누가요? 제가요? 감독님 어떻게 된 거? 나 얘기 못 들었는데. 저쪽으로 따라가시죠. 어디요? 저기요? 네, 저쪽으로 따라가시죠. 첫 출장부터 고난이 예상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환복은 끝이 났고요. 네. 여기가 그 체험실이라는 거죠. 다나스라는 태풍과 유사한 초속 20m 그리고 강수량 200mm를 직접 체험하는 체험입니다. 저만? 네, 저 혼자? 체험하러 오셨잖아요. 그냥 보내버리시더라고요. 아우.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태풍 체험을 하러 온 과장남 김기환입니다. 예, 저 감독님 앞에 저 계시죠? 혼자만 살겠다고 지금 저기 피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일단 제가 또 과장남이니까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처음에는 분명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눈을 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예. 어떠셨나요? 우산이요. 이게 지금 꺾였어요. 만신창이가 됐고 저도 만신창이가 됐고요. 2019년에 발생했던 다나스와 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당시 피해가 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다나스는 소형 태풍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로 분류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초속 17m 이상, 초속 25m 미만의 풍속이라면 실제로는 간판이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센 태풍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준비를 단단히 하시네요. 아, 그러면 두 번 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빗바람이 시작되자 처음 각오와는 달리 자꾸만 뒷걸음이 쳐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 과장남 기환이 살려! 살려주세요! 정말 간신히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진짜 뺨을 계속 때리는. 안쓰럽다. 위력 설명이요? 저기 감독님, 지금 이거 자체가 이거면 지금 설명된 거 아니다. 지금 말도 안 나오죠. 제가 체험한 초속 30m 이상 태풍은 중형급으로 분류되는데요. 지붕이 날아가거나 건물 외벽이 파손되는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체험이니까 망정이지.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상상도 하기 싫은데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정도 규모의 태풍이 좀 자주 옵니까? 이것보다 더 센 태풍, 약 2배 이상 되는 태풍도 많이 왔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체험했던 이 위력보다 이 세기보다 2배나 더 셌던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었다고요? 그럼요. 아니 박사님 대체 그게 뭔가요? 우리 김 과장님 어떻게 몸은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아요. 예. 지금 괜찮아 보이셔서 지금 질문하신 거 아까 아니죠? 걱정돼서. 사실 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김기호 환장하거든요. 강호동급의 체력. 과장님 과장하신다. 강호 등급이라뇨. 아니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그 초속 30m의 이 강풍 제가 이 하체근이 굉장히 좋은데도 못 버티고 뒤로 밀려나는 거 보셨죠? 이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이번에 왔던 흰남노도 초속 30m를 넘는 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 곳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도 강력한 태풍들이 여러 번 우리나라를 찾아왔었죠, 교수님?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이 뭐가 있었나 한번 조금 찾아봤는데요. 현재 관측된 기록을 기준으로 가장 강한 3개를 모아봤습니다. 예, 먼저 3위입니다. 3위는 태풍 루사였습니다. 혹시 루사 기억나시나요? 루사 당연히 기억하죠. 이 태풍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일단 크기가 반지름이 1000km 정도, 그러니까 한반도 만한 태풍이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태풍 때문에 사망하시거나 혹은 실종자분들 합쳐서 246명. 재산 피해도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4조가 넘는 재산 피해가 있었으니까요. 4조. 예, 실제로 그때 강릉에 하루 동안 비가 얼마가 왔냐면 870mm가 네? 왔습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평균 강수량이 870mm면 뭐 제 허리춤까지 왔다는 건데 이거 뭐 걸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루사 말고는 또 어떤 초강력 태풍이 왔었나요? 풍속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2000년에 발생했던 프라피룬도 굉장히 강력했던 태풍입니다. 프라피룬. 네, 그러니까 그 직경이 한 1,500km 정도 됐고 최대 풍속이 58.3m/s. 근데 이 태풍은 사실은 약간 특이한 게 경로부터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 아니면 일본 쪽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태풍은 서해를 가로질러서 북상을 해서 우리나라의 허리를 관통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네. 아마 경로상 우리나라보다는 북한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했던 태풍은 뭔가요? 부산에 2003년에 왔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친숙한 이름, 그 이름입니다. 알 것 같아요. 매미. 예, 그렇습니다. 예, 태풍 매미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 제주도에서 바람이 초속 60m가 기록이 되었는데 예, 사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60.0이라고 딱 떨어지는 숫자가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좀 부자연스럽긴 하죠. 예, 네. 그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관측기가 측정할 수 있었던 속도가 60m, 초속 60m였습니다. 아, 최대치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더 넘었을 수도 있다는 예, 얘기예요? 아마 높은 확률로 그거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었었을 겁니다. 와. 예, 그 부산 바닷가 쪽에 그 크레인, 굉장히 높은 크레인이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네. 영상 굉장히 자료 화면으로 많이 쓰였었는데 그때 당시 그 크레인을 설계할 때 기준이 초속 50m의 바람을 견디도록 설계가 됐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바람이 그거보다 더 세게 불었던 거죠. 그런데 교수님,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좀 큰 문제인데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아봤더니 1위부터 7위까지 7개가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태풍입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풍을 강도별로 분류를 합니다. 총 5개의 등급이 있고요. 소형, 약한 태풍, 중형, 그다음에 강한 것, 그다음에 매우 강한 것. 그러다가 2년 전 2020년에 이제 초강력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신설을 했는데 이게 매우 강한 것이 이제 초속 최대 풍속이 44m 이상을 기록해야 우리가 이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4번째, 5번째 등급에 있는 태풍이 전체의 절반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태풍들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에 드리는 남자, 박대리.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태풍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이유, 뭘까요? 기후 변화 때문에 태풍이 이제 강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게 왜 그런지 좀 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풍 생각하면 어떤 게 보이세요? 이제 소용돌이죠.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이제 소용돌이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에너지가 좀 있어야 돼요. 따뜻한 바다 위에서 생깁니다. 습도가 또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게 상승을 해야 돼요. 상승을 하려면은 대기가 좀 불안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회전을 하려면은 전향력이라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 전향력이라는 힘은 위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안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떤 씨앗 같은 게 필요해요. 작은 소용돌이 같은 게 생겼을 때 이런 나머지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게 되면서 태풍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말한 조건들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난화죠.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면은 해수면 온도도 따뜻해져요.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약 27도 정도에서 생성이 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 온도가 북쪽으로 가도 충분히 태풍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발생을 한 11호 흰남노 같은 경우에도 북위 25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데서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공기가 더 많은 습기를 머금을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해수면에서 보다 많은 증발이 일어나게 돼요. 자,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모여들면서 이렇게 회오리가 치면서 습도도 같이 올라가서 이제 빨아 올리는 굉장히 큰 열기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그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 물방울로 응결이 되게 되고 응결되면 물방울이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거기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수증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서 더 강력한 태풍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태풍이 움직일 때 이렇게 가시는 거 알 거예요. 적도쯤에서 만들어져서 열대쯤에서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방향을 틀고 이동하는 데는 그 제트 기류의 영향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점점 약해져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소산 기작인데요. 근데 이 경우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온난화에 따라서 이 제트 기류가 약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해서 이 태풍이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연직에 있는 그 수직으로 되어 있는 발달되어 있는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결합이 돼서 온난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강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태풍을 더 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지 않고 이게 똑같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강력한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사회에 큰 걱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흰남노, 매미, 루사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다가올 미래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맞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태풍이 좀 많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에만 잘 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무슨 소리? 과장 또 그러신다. 지금도 수많은 기후 재난들이 우리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반서지방에 홍수가 덮쳐서 230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1000명이 넘게 돼요. 런던이 40도를 넘는 온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산불이 불이 조금만 더 붙어도 활활 잘 탈 수 있는. 김 과장님, 뉴스 잘 안 보시죠? 잘 봐요. 이게 뉴스가 아니잖아요. 잘 봅니다. 네. 경고예요. 중국에 60년 만에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찾아와서 양쯔강이 바닥을 드러냈고요. 무려 600년 전의 보물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맞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양쯔강 바닥에서 사실 매우 깔려 있는 건 아니고 한 7m 정도 되는 절벽 그 위에 있는 불상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150년 만에 최저 수위라고 나왔는데 양쯔강의 수위를 기록한 게 몇 년 됐을까요? 엄청 몇 천 년? 150년 정도 됐습니다. 1860년대부터 기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위였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60년 만에 찾아온 폭염, 가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그 지역에서 강수량을 기록한 게 60년 정도 됐습니다. 1961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측 이래 가장 심한 가뭄이었던 거죠. 중국 말고는 다른 지역은 또 뭐 없나요? 네, 이제 사실은 폭염을 가게 되면은 굉장히 다른 숫자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2018년에 동경 부근에 역대 최악의 폭염이 덮치게 되면서 그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1000명이 넘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후 위기의 단편적인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유럽에 폭염뿐만 아니라 초대형 산불도 같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산불. 아니, 이 폭염하고 산불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런던이 40도를 넘는 온도를 기록하면서 폭염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실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큰 규모의 산불이 영국, 프랑스 이런 쪽에 이제 발화를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불이 나려면 탈 재료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나무가 타려면 한 300도 정도 이상의 그런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염으로 35도, 36도가 되어도 사실 자연적으로 그 온도 때문에 나무가 더 스스로 타지는 않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불에 타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도가 높은 환경 그 자체가 사실 불이 잘 퍼지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산불의 강도도 더 커지고 그다음에 산불이 생길 확률도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땅에서 더 증발이 잘 일어나게 되겠죠. 그쵸. 나뭇잎도 더 건조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사실 좋지는 않지만 땔감이 많아지게 됩니다. 산에. 그러니까 불이 조금만 더 붙어도 활활 잘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이상 기후들이 지구 온난화와 결국은 관련이 돼 있는 거네요. 일단은 저희는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이렇게 좀 나눠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는 그 기술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구 메타버스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여기는 사람이 있는 지구, 여기는 사람이 없는 지구. 사람이 있는 지구를 한 10,000년 정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사람이 없는 지구는 한 10,000년 정도 시뮬레이션 합니다. 사람이 없는 지구가 있나요? 그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으로. 거죠. 네. 가상에다가 사람이 없는 지구를 그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 안에서 사람이 없는 지구를 엄청나게 반복을 해보고 사람이 있는 지구를 엄청나게 반복을 해봤을 때 이런 커다란 재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한 10,000년 돌려봤더니 여기서는 그 큰 태풍이 한 10,000년 동안 100건 생기더라. 사람이 없는 지구에서. 근데 똑같은 실험인데 사람이 있는 지구에서 이걸 10,000년 동안 실험해봤더니 그 태풍이
1000번 생기더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확률로서 이제 실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태풍이 왔는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냐?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뭐 한 30%는 기후변화 때문에 더 확률이 늘었어.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저희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인류세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문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류세 지문을 찾아냈다. 결국에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이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다 없어져야 되나요? 그렇죠. 그 지금 어찌 보면 지구가 우리한테 옐로 카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저희한테 날리고 조심해, 있어요. 너네 조심해. 이게 더 큰일 나. 레드 카드로 바뀌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안 좀 돼요.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앞으로 시청자들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나 기상 현상과 관련한 속담, 속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뭐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울면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우리 할머니께서 비가 오려나 무릎이 쑤시네 라고 자주 하시는데 정말 관련이 있나요? 제가 궁금한 질문들이 다 있네요. 자, 교수님, 첫 번째,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맞나요? 예, 일견 부분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구리는 이제 그 비가 오는 습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습한 상태에서 피부로 호흡하는 그런 조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환경에서 이제 개구리 와, 비 온다 신난다 하고 이제 나오는 그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하나 조금 더 덧붙이면은 사실 이렇게 개구리를 잡아먹는 천적들이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새, 뱀 이런 건데 특히 새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아무래도 조금 돌아다니기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예, 비가 오니까. 그래서 새들이 덜 날아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들이 다 오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비가 오는 날씨를 개구리들은 좋아하게 됩니다. 아, 그럼 뭐 개구리들한테는 비가 오면 워터파크네요. 그렇죠. 너무 신나가지고 개굴 울면서.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비가 올 때쯤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무릎 쑤신다라고 하셨던 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요즘 제가 쓰셔요. 저도 약간 그러는데. 이거 맞나요? 네, 저기 그 비가 올 쯤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저기압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저기압이라는 얘기는 우리 위에 있는 공기 기둥이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볍다는 이야기는 압력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 속에서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무릎이라고 하든지 이런 뼈 속에 관절의 내압이 올라가면서 팽창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경을 자극하면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명쾌하다. 맞다. 예, 예. 맞는 거네요. 네네네네. 예, 그렇군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이렇게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어요. 맞습니다. 저도 해소가 됐는데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답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보고 계십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 1.5도. 조금 무섭게 얘기를 하면 인류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1.5도가 올라갔네, 2도가 올라갔네, 3도가 올라가네, 5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준은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생겼죠? 언제 시작됐죠? 1800년도요. 오, 거의 비슷한데? 그게 그렇게 놀라실 리가? 아니, 사실 저희 깜짝 놀랐어요. 저 문과 출신이라서 이런 기대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기 교수님, 요거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1800년쯤 되는데 그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의 온도가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온도가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뭐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네, 너무 저 뭐랄까? 3도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찍은 거죠. 네. 1도 정도. 아. 1도, 예, 1도가 좀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15년 그 1도가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이제 요즘에 파리 협약이라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예. 네. 파리 협약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1.5도까지 낮춰보자. 아니면은 2도까지 낮춰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 그때는 이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 1.5도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게 됩니다. 이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만족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그래요. 2050년 즈음에 net emission, 그러니까 그 순 배출량, 흡수하고 내보내는 걸 이렇게 서로 이제 캔슬링아웃 해서 순수하게 내보내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기세를 0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탄소 중립인데요. 2050년이면은 몇 년 남았죠? 이제 한 28년 정도. 한번 더 드릴게요. 이게 예. 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미 1도를 넘었다는 데 있어요. 1.5도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0.5도도 안 남았습니다. 한 1도가 올라갔고 탄소를 이만큼 냈으니까 뭐 그 그래프에서 한 이만큼 올라갔겠다. 자, 0.5도를 더 더하면은 이만큼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카본 버짓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이에요. 인간이 매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추 한 40기가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근데 우리한테 남은 그 카본 버짓이라고 하는 양이 300기가톤 정도밖에 안 돼요. 금방 차겠는데요? 7.5년이면 닿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5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 사실 1.5도를 넘었을 때 세상의 많은 부분이 많은 곳들이 지금과는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 솔직히 그냥 하루 일교차라고 하잖아요. 일교차가 하루에 뭐 10도 이상 차이 나기도 하는데 그치. 1.5도 그냥 그 수치만 놓고 보면은 뭐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예. 잠깐만 줘보세요, 그거. 뭐요? 이거. 네네네. 내 건데 이거. 잠깐 뺏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러시면 과학이랑 썸 못 타요. 네. 예, 됐습니다. 지구 온도가 예.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그 편안한 것들 전부 다 못 누리게 된다니까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이제 빙하라든지 그런 북극에 있던 혹은 남극에 있던 얼음들이 녹게 되면서 점점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극한적인 상황을 생각하긴 하지만 뭐 최대 한 1m 정도가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바다가 1m 올라가면은 아마 육지가 이제 그만큼 영역이 줄어들게 될 텐데 이상하게 인류는 그런 이렇게 낮은 곳에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다랑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들, 가령 예를 들면은 미국의 맨하탄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이런 곳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해수면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수면 온도가 1m 올라가게 되면 그냥 공평하게 바닷물이 딱 1m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넘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서울은 약간 조금 떨어져 있어서 분지이긴 하지만 바로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사실 그런 곳들이 지금 이번에 왔던 태풍만 해도 조금만 더 이제 올라가면은 우리가 막아놨던 방파제를 넘어서는 파도가 있는 것처럼 해수면 온도가 해수면이 조금만 상승하면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식량을 생산을 할 때 필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수정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암술과 수술이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나달이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효소 같은 게 있어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변형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네. 식물들이 수정을 못하게 되는 현상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정말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는 논에다 에어컨트를 살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점점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8월 충남 부여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산사태까지 발생하며 온 마을이 흙탕물을 뒤집어썼는데요. 갑작스러운 재난에 손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2주 후 할아버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서워서 겁나서 막 천둥은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가 좀 무서워 원래 나와봤더니 여기가 쓰러졌잖아요, 집이. 이곳은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떠내려온 흙더미는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나 87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 당했어요. 옛날에는 어느 때면 장 맞고 어느 때면 가물고 온다는 걸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하고는 틀리는 것 같아요. 천재지변이라 누구 원망도 못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점점 더 강해지는 자연재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산사태 연구센터 연구원들입니다. 오늘은 부여 산사태 현장 조사를 나온 날입니다.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났는지. 산사태의 규모라든지 산사태의 시작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산사태의 모양과 시작 지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따라가다 보면 산사태가 처음 발생했던 지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직접 발로 뛸 차례. 산사태 연구의 핵심은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6cm) 자 갑니다. 2.5cm. 산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퇴적물들이 하류로 내려가면서 침식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 퇴적물들이 붕괴가 어느 선까지 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이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토양 심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펼쳐지는데요. 흙 위에 뭔가를 올려놓으시네요. 뭘 하시는 건가요? 현장 토층 집안에 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토층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흙이 산사태 연구의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산사태 현장의 흙을 최대한 보존해서 담아가야 합니다. 이 흙이 얼마나 단단한지 또 두께가 얼마나 깊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이 흙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실내에서 분석을 해서 산사태와의 연관성을 찾게 됩니다. 현장에서 캐온 흙, 어떤 연구를 할까요? 채취한 시료는 다시 한번 산사태 당시의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두드리기도 하고 물을 붓기도 하고 산사태 현장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링 전단 시험 장치라는 것인데요. 흙에
특성을 구하는 실험이에요.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산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흘러가는 그 특성을 연구하는 실험입니다. 즉 흙의 마찰력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하부링 전단 상자가 이렇게 회전되고 있습니다. 회전됨으로써 흙의 저항값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산사태는 산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면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흘러가기에 대한 저항하는 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저항 값이 크게 나오면 적게 흘러가고 저항 값이 작게 나오면 많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와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부여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토성류화돼서 하류까지 어떻게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지 저희가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 데이터는 우면산에서 발생했었던 대략적으로 한 26m/s에 대한 속력을 기준으로 해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출발한 토성류가 온 마을을 덮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 산사태가 위험한 이유는 토사와 암석이 미처 피할 새 없이 매우 빠르게 마을을 덮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산사태를 예측해 예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형과 지질 특성, 기상정보 연동을 통한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사태라든지 토성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위험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지질재해 연구본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이 조금씩 쌓이면 안전한 지구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과학도로서 저도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밖에 과학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추가적으로 또 하고 있나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분야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초반입니다. 이미 30년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기후변화 보고서들이 차츰 나오고 있고 1차 보고서부터 2차, 3차, 4차, 5차를 거쳐서 작년 8월과 올해 3월에 6차 보고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명백하다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은 당연히 사람, 그다음에 노력,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자본이겠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이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툴의 개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지구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뭐 두 분 포함해서 수많은 과학자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과학과 오늘 재결합한 저 과장남 김기환이 오늘 뭐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이 교수님?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좀 재미있게 본 감명 깊게 본 글 중에 그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사로 이렇게 외교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을 좀 봤는데요. 결국 개인이 그것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석탄으로 만든 전기는 조금 싸고 태양열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연 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우리가 두 가지 전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전기를 살 것인가? 돈을 주고라도 비싼 전기를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환경은 그만큼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불편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어느 딱 순간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고 칩시다. 갑자기 오늘 우리가 갑자기 탄소 중립을 딱 실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구 온도의 상승은 딱 멈추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산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뭐 사실 연구 결과가 좀 갈리기는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좀 더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지속되냐면은 몇백 년 정도. 몇백 년이나요? 예, 그러니까 조금 암울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당장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해도 앞으로 몇백 년은 예,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물론 속도는 조금 완화됩니다. 속도는 완화되지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몇백 년 동안 그럼 지구는 좋아지지 않는구나. 아, 우리나 우리 자식이나 별 소용없구나. 예, 막 살자. 예,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게 된 데는 사실 산업혁명 1700년대, 1800년대 있었던 한 몇백 년 정도쯤에 인류가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잘못하게 되면 200년, 몇백 년 후에 인류가 또 똑같이 우리를 비난하게 되는 거죠. 더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예,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개인이 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예, 지금 현재로서 필요해 보입니다. 예.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몰라보게 급변하는 세상. 과학계 별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놓치면 안 될 과학계의 따끈따끈한 이슈들.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제와도 관련 있는 소식이네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8월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방붕괴 방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매년 발생하는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접착제와 코딩제 역할을 하는 바이오폴리머로 강도를 확보, 하천과 같은 형태로 범람 실험한 결과 무려 6시간 동안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 6월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초동진압형 소화체계.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소방관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1분 1초가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인데요. 특히 초고층 건물 화재 시 진가를 발휘할 예정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 8월 우울증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측정부터 결과 통보까지 수일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 센서를 활용할 경우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과 반응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 측정 후 30분이면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과학자들 대단하죠?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오늘 지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두 분 교수님 어떠셨나요? 저는 맨날 컴퓨터랑 대화하다가 많은 분들이랑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기회로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가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은요?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닐까, 네. 옳은 말을 잘 전달했을까 좀 두려운데요. 사실 이렇게 좀 제가 틀린 말을 안 했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서 즐거웠고요. 저도 네. 모르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처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더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